전문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3일이면 끝난다 그랬어요. 네, 이런 과정에서 이란에서 대선이 있었단 말이죠. 새로운 신바람이 불 수 있을까? 투자자들의 핵심 관점은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올 것이냐, 좋은 기회가 이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제 솔깃합니다. 국제 정세와 투자를 한눈에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만든 고품격 경제 콘텐츠 들끓는 세계 투자가 보인다. 메리츠증권 유튜브에서 만나세요. 네, 얼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LD 학부 Language and Diplomacy 학부의 네. 김진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보니까 그 메리츠 들끓는 세계 투자가 보인다. 여기에도 지금 출연하고 계시죠? 네. 뭐 청문회예요? 뭐 이렇게 출연하고 계시죠? 제대로 됐습니까? 자, 재밌습니까, 이거? 네,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어가지고요. 글로벌한 이슈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가면 좀 더 투자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알아보는. 잘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은 정세는 정말 잘하시는 거고 네. 투자는 조금 제가 애매한데 그 부분은 모르는데 어. 접목을 참 잘해주세요. 다른 분들께서 돈 좀 어떻게 벌고 계세요?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증시에도 혹은 뭐 전 세계 증시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이벤트가 미국 대선이긴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심플한 질문이야 뭐 당연히 다 누구예요? 뭐 누가 됩니까? 이제 의겠으나 아직 이제 2달이나 남았고 변수도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고 현 상황에서 누가 조금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 혹은 유권자들이 뭘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좀 주요 키워드로 작용할 건지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전당대회가 있는 8월까지는요. 네. 일단 워밍업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 당내 지지 기반을 다지는 기간. 네. 그리고 9월부터가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9월 2일 노동절이에요. 근데 미국에는 그 노동자 계층의 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노동절 계기로 해서 노조들 뭐 행사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캠프랑 접목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다져왔던 거를 어떻게 더 끌어올리느냐. 그리고 아직 무당층이라든지 아니면 결정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표를 끌어오는 기간이 9월, 10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까지 해리스 측은 좀 호감도가 계속 상승 추세인 건 맞아요. 네. 그래서 6월과 8월 대비를 해보면은 해리스에 대한 이런 호감도가 13% 정도 더 올랐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좋은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미국의 유권자들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긍정적으로 투표를 하겠다라고 한 게 한 2배 정도 더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더 중요한 거는 투표율이 얼마나 나오느냐예요. 그러니까 2016년과 2024년을 좀 비교를 하는데 그때도 여성 후보가 나왔었는데 네. 그때는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었던 네. 이유가 그때 클린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백인이면서 엘리트 기득권층이라는 그런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게 여성임에도 비호감으로 불구하고. 작용해요? 예, 그래서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해리스 후보는 그런 이미지를 그렇죠.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여성들 투표율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새롭게 이게 여성들의 지지가 상당히 오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자금을 이제 쭉 추적을 해보면은 여성이 한 3분의 1 이 정도가 새롭게 이제 자금을 기부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정치 자금. 예, 정치 네. 자금 각 이제 캠프에 얼마나 자금을 많이 네. 보내는가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하는데 네. 해리스 측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이제 자금을 이제 넘겨주는 사람들이 3분의 2가 여성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여성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전당대회 때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게 유리천장 굉장히 많이 그 단어 나왔잖아요. 네. 지난번에 제가 여기 출연해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 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래서 여성 후보가 대통령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분위기를 미국 사회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리천장을 깨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던 건데 지금 2016년과 24년을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후보가 다르고 그리고 여성의 결집을 하는데 2016년에 없었던 이슈가 하나 더 있죠. 낙태 이슈. 아, 네. 네, 그거 그렇기 건드렸죠. 때문에 네. 낙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클리닉이 내 주에 있느냐 없느냐, 네. 그리고 뭐 피임약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뭐 이것을 뭐 낙태를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여성의 건강이냐 아니면 네. 산모가 몇 달 된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저마다 얽혀 있기 때문에 낙태 이슈로 아직까지 싸우는 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리스가 낙태를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여성표를 자극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죠. 근데 낙태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후보도 나는 반대한 적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민감하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두 가지로 봐야 돼. 낙태를 연방 법원에서 전국적으로 낙태 권리를 인정한 걸 폐지한다는 네.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주 단위에서 알아서 결정한다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게 폐기를 했기 때문에 주 단위에서 자율성을 주는 건데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나 잘한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자기가 보수적인 법관 임명했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했어. 이건 잘한 거야라고 했는데 대신에 두 번째 이슈 있죠. 네. 각 주에서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이거는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 뭐 이렇게 약간씩 나뉘는 해석 지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예전에는 그 어떤 주도 그 낙태를 금지할 수 없도록 이제 연방 법이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각 주가 알아서 할 문제지라고 이제 깬 거죠. 그러니까 생식권을 인정을 했다라는 걸 권리를 인정을 해준 네, 거고 네, 네. 그게 이제 연방 정부에서 그것을 이제 공식화를 했는데 네. 로데웨이드 그 판결이 그 네. 계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번복을 하면서 이제 연방 정부에서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주정부에서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났는데 대통령이 설령 누가 돼서 바꾸려 한들 그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다시 또 연방 이제 대법원의 이제 판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또 관련한 법안이면 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새롭게 또 시작을 하면서 법적인 싸움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죠. 음.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튼 이제 그거 이슈가 하나가 있어서 아마 그것도 여성들의 투표를 좀 더 독려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표의 상당수는 아마 해리스 쪽으로 갈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약간 저는 이제 좀 거품 같은 느낌이 좀 살짝 드는 게 지금의 이제 인기가 요거 그냥 아주 개인적인 느낌적인 느낌입니다만, 그러니까 부통령 시절이나 아니면 이전에 해리스에 대해서 그렇게 존재감이 있다고는 아니에요. 야 부통령 진짜 좀 잘했는데 다음쯤에는 한번 생각해봐도 좋겠는데 이런 느낌이 계속 있었다거나 아니면 야 해리스 정도면 진짜 바이든만 아니면 충분히 대통령감이지 이런 느낌을 계속해서 줘왔다면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 예를 들어 난 이제 안 할래 이렇게 됐을 때 쭉 가고 그다음에 그 힘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해리스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막 전에 뭐 대통령들 나와서 막 뻔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기가 좀 올라가고 붐업이 됐으나 과연 그 스토리를 계속해서 해리스가 이어갈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인가? 요거 약간 좀 의심스럽습니다. 해리스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각기 다른 해석을 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예 조기에 이 경선을 하기 전에 조기에 그냥 나는 안 나가겠다 얘기를 하고 자유경쟁을 했으면 과연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됐을까라는 네. 그런 질문은 충분히 던져볼 만해요. 네. 그러면은 뭐 훨씬 더 매력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왔을 거고 그러면 경선이 훨씬 더 재밌어졌을 것 같긴 해. 하지만 시기상으로 너무 늦게 사퇴를 했기 때문에 해리스를 통해서 이제는 뭉쳐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훨씬 더 강해졌던 거죠. 네. 해리스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쩔 수 일단은 없이, 예.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네. 반트럼프 정서로 뭉친다. 해리스가 좋아서가 아니라 라는 트럼프가 그런 싫다.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네. 이 반트럼프 정서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에도 상당히 지금 있어서 균열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당대회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전당대회에서 이제 반트럼프 세력이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또 했어요. 그래서 뭐 트럼프 백악관 공보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전 펜스 부통령 보좌관 등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공화당이 마치 뭐 종교 집단처럼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듯이 그런 이제 공화당 내에서 네버 트럼프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부시나 아니면은 뭐 그 후보였던 맥케인, 뭐 네네. 롬니 이 보좌관들이 전부 다 그룹을 모아가지고 지금 지지 선언을 하고 이런 균열들이 계속 보여지고 네. 있거든요. 그것은 트럼프와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JD 벤스를 중심으로 한 이 신규 세력 있잖아요. 네. 공화당의 전통적인 보수층을 싫어하는 새로 부상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이제 과거의 기득권, 공화당 내 기득권들을 배쳐가는 과정에서 전당대회도 사실은 중요한 인물이 초대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균열이 일어났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발언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공화당의 전통적인 그런 원칙과는 벗어나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해리스 티켓이 더 낫다라는 목소리가 그 내부적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일으키고 근데 있다라는 반대 현상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으로 볼 수 있었던 실리콘밸리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가 하면 그 케네디 주니어도 트럼프를 지지하고 좀 한쪽에선 뭐 반대쪽, 한쪽에선 반대쪽 그냥 원래 있는 일 아닌가요? 이렇게 굉장히 예측성이 떨어지기는 이번이 상당히 굉장히 특이하게 좀 두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경합주 세계예요. 네. 왜냐면은 전국적으로 이미 갈라질 건 다 갈라졌거든요. 네. 아, 세 개만 보면 돼요? 네, 일단은 가장 민주당으로서는 중요한 건 세 개예요. 네. 위스콘신, 그리고 미시건, 그리고 펜실베니아. 네. 지금 왜냐하면은 이미 민주당 표로 갈 곳은 갔고 공화당 표로 갈 곳은 갔기 때문에 양측이 분리돼서 확실하게 표가 선거인단 표가 나오는 곳은 민주당이 226표 네. 그리고 공화당은 219표로 현재 상황으로는 스코어가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매직 넘버 270표가 이제 판가름을 하게 되는데 네. 270표를 다 모으려면은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만 잡으면 민주당 끝나요. 네. 그런데 미시건과 위스콘신은 지금까지 상당히 성적이 좋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가 펜실베니아인데 펜실베니아가 이 세 개 중에서는 가장 선거인 단수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를 계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해리스 돌풍이 조금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안 움직이던 주들이 좀 움직이면서 격전지가 된 곳이 새롭게 격전지가 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주가 생겨났는데 네. 이게 노스캐롤라이나, 네. 조지아, 애리조나 그리고 추가를 하나 더 하지만 네바다 정도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네 개의 새로운 주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펜실베니아 이것만 잡으면 사실은 민주당은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펜실베니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아질 겁니다. 그래요? 펜실베니아는 주력 산업 같은 게 어떤 게 돼요? 보통 이제 펜실베니아? 기업의 어떤 그 근로자들, 우리는 근로자들을 어쨌든 잡아야 되니까 그 근로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쪽 산업을 저희가 뭐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약들을 많이 쓰잖아요. 거기가 제조업이 굉장히 활성화돼 네. 있고 또 광업이 광업. 네,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펜실베니아. 노조가 상당히 많이 몰려 있어서 대학 많은데 아니에요, 펜실베니아? 아닌가? 대학? 대학. 네, 대학이 굉장히 많은 네. 곳이죠. 맞아요.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몰려드는 노조들을 얼마나 그 투표율을 끌어올리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펜실베니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를 고를 때 펜실베니아 주지사인 샤피로를 그래서 고를 거다라고 네. 우리가 예측을 네.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거기를 잡아야 되니까 오하이오는 이미 JD 벤스가 가져가서 네. 공화당에 넘겨서 펜실베니아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러닝메이트로 팀 월츠를 선택을 하면서 미네소타가 그렇게 뭐 선거 공학적으로는 중요한 주는 아니지만 네. 일단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아까 노조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국적인 노조의 지지를 받는 게 이제 왈츠 후보였고 그리고 펜실베니아가 중요하긴 하지만 샤피로는 유대인이고 네. 만약에 유대인을 러닝메이트로 했을 때 중동 문제를 가지고서 민주당이 공화당처럼 분열할 수 있다라는 네. 게 첫 번째예요. 네. 그리고 미시건도 계속 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미시간에는 아랍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미시간에요? 네, 그래서 중동 문제에 대해서 시위가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유대인 러닝메이트를 골랐을 경우에는 미시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네. 리스크가 상당히 컸다라는 것 때문에 좀 안전한 선택을 했었던 게 팀 월츠를 러닝마이트로 했던 것도 사실은 모든 얘기의 중심은 펜실베니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펜실베니아가 산업이 은근히 많군요. 그러네요. 제조업이나 뭐 제약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고 금속, 뭐 기계공 뭐 이런 것들도 펜실베니아가 꽤 발전한 미국의 주 중에 하나인 모양입니다. 사실 그 세금 관련한 그 공약으로 좀 약간 완전 격차를 벌리고 있어서 우리는 안 그래도 또 경제 방송이니까 네. 그 어떤 걸 더 좋아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는 지금 감세를 해주되 그럼 부족한 세수는 우리가 중국에서 걷겠습니다가 이제 트럼프의 어떤 주된 관세로 받겠다. 관세로 받겠다. 네. 근데 해리스는 얼마 전에 내놓은 거 보니까 뭐 증세를 하는데 막 부자들에게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내가 증세를 해갔다. 펜실베니아 입장에서 펜실베니아 그 유권자 입장에서 사실 기업 감세해주면 뭐 직접적이진 않지만 월급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이걸 좋아할지 아니면 내 월급도 안 올라가는데 난 부자한테 증세하는 게 더 나아라고 하면서 해리스 쪽을 좀 더 좋아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때요? 펜실베니아가 또 특이한 주 중에 하나인 이유가 뭐냐면은 경제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다른 주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네. 물가 상승이 또 두드러지는 주가 펜실베니아거든요. 그래서 네. 물가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래요? 주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인플레와 관련해서는 해리스보다 트럼프에 대한 우려가 더 많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부자 감세. 네. 그래서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21%인데 이거를 훨씬 더 낮추겠다. 네. 그래서 돈을 덜 걷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내비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돈을 덜 걷으면은 특히 부자들이잖아요. 네. 그런 비율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건데 연방이 걷어들일 수 있는 재정 적자가 발생을 하게 돼요. 돈을 못 걷어들이니까. 그럼 네. 재정 적자가 발생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물가 상승이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뭐 악순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연방 이제 정부가 돈이 없으면은 지금 바이든 정부가 계속하면서 경제를 이끌어 왔었던 게 일자리에다 계속 투자하고 인프라 투자하고 돈을 썼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그걸 더 이상 못 한다는 거기 때문에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많다라는 거고 해리스는 반대로 법인세를 훨씬 더 28%까지 더 높이겠다라는 네. 반대 정책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두 번째 무역과 관련해서 관세 인상은 보편적 관세 뭐 10% 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뭐 60%까지 올린다.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많은 국가들과 무역 분쟁이 분명히 생겨나는 네. 거고 예측성이 훨씬 더 떨어진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물건의 가격을 높여버리면 그렇죠. 일단 수입하는 것들이 가격이 다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네. 제조업에도 충분히 영향을 주는 거고 그러면 물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인플레로 갈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네. 특히 월가에서는 이런 트럼프 정책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표시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펜실베니아도 뭐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조금 더 편하긴 하겠네요. 그럴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실베니아가 흥미로운 것은 네. 이제 주지사도 민주당이고 상원 2명도 민주당이란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분명히 텃밭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흔들린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펜실베니아를 어쨌든 민주당이 잡으려고 굉장히 혈안입니다. 이전 대선에서는 민주당 손을 들어줬고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해리스가 경제 쪽으로는 뭐 아까 증세 얘기 뭐 공약이 좀 있었습니다만 경제를 어떻게 좀 하겠다 이 메시지가 이렇게 좀 나온 게 별로 없죠? 있나요? 해리스 관련해가지고 경제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바이든의 경제적인 비난을 네. 오롯이 자기가 이제 덮어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거리를 두는 측면이 일부러 분명히 경제 얘기 잘 안 꺼내는 거예요? 있어요. 사실 바이든 정부 때 뭐 제조업 80만 개 일자리 창출하고 뭐 에너지 뭐 일자리 뭐 30만 개 창출하고 이런 것들은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체감 지표는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신뢰도 가지고 평가를 하면은 트럼프 대 해리스 하면은 항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관련해서는 조금 말을 아끼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새로운 경제 광고를 시작을 해요. 네. 이 광고가 아까 말씀하셨던 관세 이 부분 비판을 하고 나는 중상층을 위한 세금 감소를 시작을 할 것이다. 이 부분을 이제 새로운 경제 광고로 오늘부터 해리스가? 해리스 측에서
대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CNN에서 최근에 경제 관련한 인터뷰 내용 중에서 세 가지가 좀 두드러졌어요.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강 정책들을 보면은 다 바이든 정부 정책이에요. 네. 그래서 주어까지도 바이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안 바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구체화를 하면서 해리스표 정책을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일단 세 가지를 내놓은 게 첫 번째는 신생아 관련해 가지고 $6,000의 세금 공제 들어가고 그리고 주택 신규 구입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25,000 공제 들어가고 세 번째가 조금 특이한데 이게 좀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네. 가격 폭리를 잡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폭리를 잡겠다? 식료품 같은 경우, 육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약간 과점 시장에 네. 가까워요. 그래서 폭리를 취하려는 기업들이 많은데 특히 식료품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식료품 가격을 좀 연방 정부 차원에서 통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일단 해버렸는데 네. 이게 과연 가능할까가 첫 번째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합의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세 번째 이게 법화가 되려면은 일단 공화당을 설득시키면서 의회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네.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격을 정부가 통제한다라는 것이 그렇죠.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조금 이게 너무 나간 것이 아니다 급진적이다라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이제 좀 조정하는 그런 측면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는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좀 해리스는 아마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조금 명확하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뭐 과거부터 거의 뭐 일관되게 그냥 저 사람은 오로지 미국 하나만 저 살리고 나머지는 뭐 신경 안 쓰는 사람 이런 게 굉장히 좀 명확한 인식 같은 게 좀 있는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신의 그 조금 탄탄하지 않았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강한 어떤 약속이든 뭔가 좀 확 더 진보적인 뭔가를 꺼내야 되는데 그런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아마 그 틈을 트럼프가 엄청나게 지금 노리고 있을 텐데 그게 이제 9월 10일에 첫 토론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9월 10일 다음 주 아마 화요일인가? 뭐 그쯤 될 것 같은데 그거에서는 주로 뭐 싸울 게 뭐 경제 이슈 그다음에 뭐 전 세계 안보 뭐 외교 이런 거를 갖고 주로 싸우나요? 그 여러 가지가 아마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TV 토론에서 트럼프는 아마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거만 쭉 얘기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자랑할 거 자랑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네. 이제 진행을 할 것 같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의 정책을 일단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바이든의 좋았던 실적들 이런 거 얘기하면서 트럼프의 과거 실적과 계속 비교하는 작업들을 분명히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얼마나 위협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뭐 사법재판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약거리들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 네. 트럼프의 공격 포인트는 결국에는 경제 이민이죠. 특히 네. 이민 문제는 민주당 때리기에 그렇죠.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계속 강조를 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낙태 네. 그리고 의료 개혁이에요. 의료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까지 테리스 후보가 제약회사와 상당히 많이 투쟁을 하면서 네. 그 약값을 떨어뜨리는 그런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과를 할 것 같고 네.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더해서 이제 나와야 될 거는 경제 플러스 이민 문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고 아마 피하려고 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중동 문제예요. 특히 외교 이슈 같은 것들이 조금 민감한 그런 상황이고 해리스가 피해야 할 피해야 것이다. 될 것은 중동이에요. 왜냐하면은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균형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자금이 많이 지금 양측에 지금 몰려 있거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권리, 특히 자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또 반대로 지금 중동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들을 생각을 하자면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권리도 또 강력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네. 그리고 과거의 행적들을 봤을 때 인권, 인도주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휴전, 뭐 압력이 지금까지도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무엇을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할지 이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비판은 어디서든지 들어온다라는 점 때문에 네. 아마 조금은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좀 더 시간 있으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시간이 좀 다 돼갖고 우리 김진아 교수님의 말씀은 요 정도 듣고 대신 김진아 교수님이 그 메리츠와 함께한 그 영상이 있죠. 이진욱 그쵸. 2%가 이제 진행을 아마 같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영상을 아마 추가로 좀 더 보시면 어떨까. 오늘 아침 8시에 업로드가 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재미와 정보를 꽉 채운 그 영상도 한번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도 보시고 이프로님과의 영상도 보시고 글로벌 머니토크도 보시고 볼 게 참 많아요. 네. 시간도 없는데 보셔야 되는 게 참 좀 죄송하긴 한데 뭐 어쩔 네. 수 없습니다. 네, 그중에 맞는 거 잘 찾아보시고요. 우리 김진아 교수님은 오늘은 여기서 좀 인사드리고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3일이면 끝난다 그랬어요. 네, 이런 과정에서 이란에서 대선이 있었단 말이죠. 새로운 신바람이 불 수 있을까? 투자자들의 핵심 관점은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올 것이냐, 좋은 기회가 이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제 솔깃합니다. 국제 정세와 투자를 한눈에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만든 고품격 경제 콘텐츠 들끓는 세계 투자가 보인다. 메리츠증권 유튜브에서 만나세요.